저는 북한 호위사령부에서 10년간 특수경호대대 분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목숨으로 지키는 게 제 임무였죠. 탈북한 소자 강철민의 증언입니다. 그와 함께 탈북한 전후 넷 역시 모두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어요. 이들이 2024년 3월 15일 밤 경호 임무 중 목격한 것은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민낯이었습니다. 5명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생사를 건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평양 호위사령부 막사를 가릅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 당시 39살이었습니다. 소자 계급장을 달고 특수경호대대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옛날엔 새벽 기상이 힘들었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더 혹독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청진 수남구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집안은 3대가 군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25 때 인민군으로 싸우셨고 그 공로로 우리 집안은 출신 성분이 괜찮았죠. 아버지도 그 덕분에 군에 들어가셨어요. 저 역시 18살에 군에 입대해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청진 부모님은 그런 제가 자랑스러우셨습니다. 고향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자랑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평양에서 최고 지도자님을 지킨다. 할아버지가 6.25 때 나라 지킨 덕분이야.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특혜니까요. 제 옆에는 늘 4명의 전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같은 대대에서 생사를 함께한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박상희, 김상희, 이중희, 최중희.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떠오르는 전우들입니다. 박상희는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고향이 저와 같은 청진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함경도 사투리로 고향 이야기를 나눴죠. 형님, 청진 냉면 또 먹고 싶네요. 그러게, 고향 음식이 그립다. 그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김상희는 평양 토박이였습니다. 대대에서 가장 사격을 잘 쏘는 명사수였어요. 100m 거리에서 병뚜껑을 맞힐 정도였죠. 냉정하고 침착한 성격이었는데 우리 5 중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이중희는 막내였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죠. 체력이 가장 좋아서 구보 훈련 때면 항상 선두를 달렸어요. 순수하고 밝은 성격이라 우리 막사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녁은 제가 담배 살게요. 이런 식으로 후배답게 형님들을 챙겼죠. 최중희는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작전 계획을 짤 때면 항상 최중희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침착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었죠. 우리의 하루는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구보를 뛰었어요.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침 식사, 그리고 오전 내내 훈련이었죠. 사격 훈련, 격투 훈련, 침투 훈련, 폭파 훈련까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였습니다. 훈련 강도가 보통 부대의 몇 배였어요. 한겨울 영하 20도에도 얼음물에 들어가 잠수 훈련을 했고, 한여름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40kg 완전군장을 메고 20km를 행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공화국 최정예 부대였으니까요. 최고 지도자님을 목숨으로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약하면 지도자님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훈련 후 막사에 돌아와 5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북한 군대 밥이 뭐 맛있겠습니까? 강냉이 밥에 무김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특수부대라 배급이 조금 나았습니다. 가끔 고기도 나왔죠. 오늘 훈련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박상희가 말하면 김상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가 최고 아니겠나. 이중희는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웃었고 최중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어요. 저는 평양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대동강구역에 있는 40평 남짓한 아파트였어요. 특수부대 장교에게 주는 특혜였죠. 북한에서 평양에 집이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지리방 사람들은 평생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요. 아내는 초등학교 교원이었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소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쳤어요.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죠. 우리 사이에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면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딸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은 팔로 제 목을 꼭 껴안는 느낌이란 여러분, 부모라면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제가 김일성 원수님 노래를 제일 잘 불렀대요. 딸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할 줄 몰랐어요. 그럴 때면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청진에 계신 부모님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 정도를 보냈어요. 북에서는 말이죠. 평양에 사는 간부 자식들이 지방에 사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게 일종의 효도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돈은 보내지 말거라. 내가 평양에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특수부대 장교라 월급이 괜찮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어머니 건강하시다. 내가 충성 잘하고 있다니, 우리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5명 중에 박상희와 저만 결혼했고, 나머지 3명은 총각이었습니다. 김상희는 32, 이중희는 28, 최중희는 30이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북한에서는 집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데, 평양에 집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그래서인지 막내들은 저희 둘을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예쁜 마누라 얻고 가정 꾸리고 싶습니다. 이중희가 순수한 눈빛으로 말할 때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중희도 곧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일 잘하면 당에서 집을 배정해 줄 거다. 우리의 임무는 주로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들의 경우였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외국 손님이 올 때, 특별한 장소에 갈 때 우리가 투입됐죠. 긴장되는 임무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훈련한 팀워크가 있었거든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팀은 대대에서 평가를 받을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지도자를, 우리가 하는 일을 말이죠. 우리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신 것처럼 저도 이 나라를, 이 체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5명은 충성스러운 공화국의 군인이었어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지도자를 존경했으며 우리의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5명에게 특별 경우 임무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5명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2024년 3월 15일 밤, 우리 5명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야간 특별 임무였죠. 대대장이 직접 우리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임무는 절대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본 것도, 들은 것도 모두 잊어라. 무슨 임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즉각 준비했습니다. 특수부대 군인이라면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하니까요. 완전 무장을 하고 막사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군용차를 타고 평양 외곽의 어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 저택이 누구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높은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평양에서도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다른 경호원들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평소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다들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건물 외곽 경비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고 그저 밖을 지키는 거였죠. 우리 다섯은 건물 북쪽 구역에 배치됐습니다. 30m 간격으로 서서 주변을 감시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3월이었지만 평양의 밤 공기는 쌀쌀했어요. 우리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죠. 비명이었습니다. 여자의 비명도 남자의 비명도 섞여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우리 다섯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옆에 서 있던 박상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어진 위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비명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 소리를 듣고 서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끔찍한 일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건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제일 먼저 나온 분이 최고 지도자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부인이신 리설주 동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두 분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불과 10m 거리였으니까요. 두 분 다 말없이 차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표정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방금 안에서 그런 비명 소리가 났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하는 표정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다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평소 텔레비전에서 봤던 얼굴들도 있었어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한 사람은 걷지도 못해서 2명의 경호원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6.25 때 전쟁터에서 싸우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처음 시체를 봤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하셨죠. 그때 그 느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피 묻은 걸레와 물통이었습니다. 양동이에 담긴 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닥에 피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옆에 서 있던 김상희가 작게 신음 소리를 냈어요. 제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우리가 지금 본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임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올 때 우리는 군용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각자 창밖만 바라봤죠. 막사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우리 다섯은 각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본 광경을 되새겼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보였어요. 끌려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바닥에 핏자국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새벽 3시쯤 막내 이중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게 뭡니까? 우리가 본 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본 게 진짜라고, 우리가 지키는 분들이 저런 일을 한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걸까요? 그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 게 현실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중희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오늘 본 것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6.25 때 싸운 게 저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군복 입고 산 게 저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훈련하고 경호 임무를 수행했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훈련을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끌려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상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훈련장 뒤편에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 저 집에 가도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진 부모님께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아들아, 충성 잘하고 있지. 우리 아들이 최고, 지도자님을 지킨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비슷한 임무가 두세 번 더 있었거든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밤늦게 소집되고 외곽을 지키고 비명 소리를 듣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것을요. 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체제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박상희의 친형이 숙청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집에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대요. 박상희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밤에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달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날 밤 본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 다섯도 끌려갈 겁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위험합니다. 어느 날 밤, 훈련장 뒤편에서 우리 다섯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최중희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들, 우리 이대로는 못 삽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 김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 탈북해야 합니다. 그 순간 5명 모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것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생사를 건 결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6월 12일, 탈북까지 3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훈련하고 밥 먹고 잠자는 척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아침 훈련 때 대대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6월 15일에 휴가지. 고향 가는 거야? 예. 대대장 동지. 부모님 뵈러 갑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대대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충성해온 군인들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양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아이가 아빠 왔다 하며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파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이상해요.
저는 아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워주오. 제가 좋은 아빠는 못 됐소. 좋은 남편도 못 됐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위험한 임무라도 받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내도 공범이 됩니다. 나중에 보위부가 조사할 때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내와 딸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당신과 딸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밤늦게 딸아이와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침대 밑에 편지를 숨겨뒀습니다. 떠나고 며칠 후에 아내가 청소하다가 발견하도록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나를 원망해도 좋소. 하지만 이해해 주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지킬 수 없었소. 내가 본 것을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 딸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배신자라고 말해주오. 그래야 당신들이 안전하오. 정치범이 된 남편을 원망하며 사시오. 그게 당신과 딸이 살 길입니다. 6월 13일, 우리는 훈련장 뒤편 야산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5명이 둘러앉아 지도를 펼쳤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마지막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최중희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6월 15일 밤 11시에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무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두만강까지는 3km. 우리 걸음이면 40분이면 갑니다. 김상희가 물었습니다. 국경경비대 순찰 시간은요? 제가 대답했죠. 밤 11시 반에 교대합니다. 순찰조가 바뀌는 그 시간이 가장 허술해요. 교대 시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박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우리가 탈북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일반 주민도 아니고 특수부대 장교 5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 내릴 겁니다. 출격조가 올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최정예 부대 장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은 일가의 동선, 숙청 현장, 경호 체계, 군사 기밀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남한에 가서 증언이라도 하면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 건너자마자 조선족 교회를 찾아야 해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중국을 벗어나야 해요. 이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 어머니는 70이 넘으셨는데 수용소에 가시면 막내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이중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희, 우리가 여기 남아도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본 걸 계속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언젠가 들통나면 우리 가족도 다 끝입니다. 보위부가 조사하면 우리 표정만 봐도 알 겁니다. 차라리 탈북해서 살아남으면 나중에 통일될 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소. 수용소에 가셔도 살아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뇌물을 보내서라도 부모님들을 지킬 겁니다. 우리 5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전우들이었어요. 훈련 때 함께 땀 흘리고 경호 임무 때 함께 긴장하고 막사에서 함께 밥 먹던 형제들이었죠. 이제 우리는 함께 생사의 문턱을 넘을 겁니다. 5명이 함께 두만강을 건너고 함께 중국을 통과하고 함께 한국에 갈 겁니다. 형님들, 우리 5명 꼭 함께 살아남읍시다. 박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6.25 때 전우회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서로 지키며 살아남읍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5명 모두 함께 한국에 갑시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친 군인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죽더라도 함께, 살아도 함께입니다.
우리는 전우니까요. 6월 14일, 우리는 각자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요. 휴가 가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옷 한두 벌,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씩. 저는 청진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내와 딸 사진도요. 이 사진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날 밤, 박상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였대요. 아들아, 꿈에 내가 나왔다. 무슨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가 자꾸 불안하구나. 박상희는 울먹이며 대답했대요.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그냥 고향에 놀러 갑니다. 걱정 마세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박상희가 울었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는 그를 안아줬어요. 상희야, 우리가 살아야 나중에 부모님도 만날 수 있네. 통일이 되면 말이야.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아서 부모님들을 모셔올 거야. 6월 15일 아침,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기상하고 평소처럼 훈련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점심때 대대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오늘 휴가지. 푹 쉬고 와라. 특히 강철민, 내가 분대장이니까 애들 단속 잘해야 한다. 예, 대대장 동지, 충성.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격려였어요.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오후 5시, 우리는 각자 집으로 향하는 척하며 부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양역으로 모였죠. 함경북도 청진행 기차를 탔어요. 표면상으로는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 각자 다른 칸에 탔어요. 하지만 서로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5명 모두 탔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북한 땅을 바라봤어요. 저 산과 들, 마을과 사람들,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것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어요. 고향으로, 국경으로, 자유를 향해. 밤 10시, 기차가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역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청진에서 무산까지는 다시 1시간. 우리는 택시를 나눠 타고 무산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무산 국경 지역. 약속 장소에 5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두만강입니다. 살아서 강을 건너거나 죽어서 이 땅에 묻히거나. 형님들, 가자. 자유를 향해. 김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4년 6월 15일 밤 11시. 함경북도 무산 국경 지역. 우리 5명은 약속 장소에 모였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여름이었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긴장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들 왔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형님. 4명의 대답이 차례로 들렸어요. 우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야간 훈련할 때 입던 것과 비슷한 옷이었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렀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박상희, 김상희, 이중희, 최중희. 10년 넘게 함께한 전우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생사의 문턱을 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 내지 마라. 수신호로만 통신한다. 우리가 10년간 훈련한 대로 움직인다. 침착하게, 조용하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훈련한 팀이었어요. 손짓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밤 11시 15분, 우리는 국경 지역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때 배운 대로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전진했습니다. 앞에서 김상희가 정찰하고, 제가 중간에서 지휘하고, 박상희가 뒤를 맡았습니다. 이중희와 최중희는 중간에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완벽한 포메이션이었습니다. 100m, 150m,
200m. 우리는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를 기울이면 총소리, 호각소리, 순찰대 발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20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김상희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즉각 땅에 엎드렸어요. 특수부대 훈련 때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죠. 앞쪽에서 순찰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 없음. 교대 시간 5분 전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두 명의 순찰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에 엎드린 채 우리는 기다렸어요. 2분, 3분. 드디어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제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진. 우리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3m는 되어 보였어요. 그 너머가 두만강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철조망과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었죠. 최중희가 배낭에서 철선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장비였어요. 우리가 훈련 때 몰래 챙겨둔 거였죠. 이걸 사용하면 군법회의감이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중희는 능숙하게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끽끽 소리를 최소화하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습니다. 순찰대가 군견을 데리고 순찰하는 거였죠. 개는 우리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형님, 빨리 해야 합니다. 이중희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최중희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끽끽끽. 철선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드디어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자. 제가 작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상희가 먼저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최중희, 박상희. 저는 네 번째로 통과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이중희가 통과하려는데 그의 옷이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호각 소리가 났습니다. 삑삑, 거기 누구냐? 정지하라.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뛰어. 강으로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들킨 이상 최대한 빨리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탕탕. 총알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휙휙 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죽음의 소리였어요. 엎드려. 제가 소리쳤고 우리는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죠. 특수부대 훈련 때 배운 저자세 전진이었습니다. 형님들, 강입니다. 저기 강이 보입니다. 앞에서 김상희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었어요. 어두운 밤이었지만 물결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6월이라 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허리까지 오는 깊이였습니다. 물살도 꽤 샜어요.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지금이다. 우리는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름인데도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추위 같은 건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났으니까요. 탕탕탕. 총알이 물에 떨어지며 퐁퐁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물살이 센 구간이 있었습니다. 막내 이중희가 휩쓸려 가기 시작했어요. 형님, 형님.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박상희가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 내가 있다. 박상희가 이중희를 꽉 잡았어요. 저도 박상희를 잡았고 김상희가 저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사슬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넜습니다.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전우의 손을 잡고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전우회였습니다. 뒤에서 더 많은 총소리가 났습니다. 순찰대가 증원된 것 같았어요.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들이 강둑에 도착한 겁니다.
조금만 더면 된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 반대편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물에서 기어나와 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불빛들이 강을 비추고 있었어요. 순찰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땅이니까요.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 다섯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이 떨렸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형님들 우리 해냈습니다. 이중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박상희가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상희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해냈습니다. 6.25 때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자유, 손자가 찾았습니다. 최중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5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전우들, 우리 첫 관문을 통과했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북한은 우리를 쫓아올 거야. 특수부대 장교 5명이 탈북했으니 발칵 뒤집혔을 거야. 중국 공안도 조심해야 하고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알겠습니다, 형님.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젖은 옷을 최대한 짜내고 배낭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조선족 마을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명이 함께라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5명 자유를 향해 갑니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면서 우리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중국 쪽 농가의 개였을 겁니다. 형님,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김상희가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작은 집들이 모여 있고 몇몇 집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을 외곽으로 다가갔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때 배운 대로 움직이며 혹시 모를 추격이나 중국 공안에 대비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을 끝자락에 한 농가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하늘이 도와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건초 냄새가 났죠. 소와 말이 있었는지 가축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계획을 세우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초 더미 속에 몸을 파묻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우리는 건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로 된 천장이 보였어요. 박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쯤 북한에서는 우리를 찾고 있겠죠. 대대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새벽부터 비상이 걸렸을 거야. 특수부대 장교 5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대대장은 물론이고 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거고 추격조가 올 거고 중국 공안한테도 협조 요청했을 거야. 이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지금쯤 보위부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 거라는 거요. 제 아내와 딸도, 박상희 부모님도 모든 가족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요. 3대가 멸문당하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족 억양이었어요. 누가 헛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젯밤에 소리가 났어.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당하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놀라셨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빨리 뒤를 돌아보시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다가오셨죠. 너희들 탈북자들이지.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조선말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얼마나 심한데 어떻게 왔어? 총소리도 들렸는데 다친 데는 없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북한 군인이었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특수부대 소자 출신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같은 조선 사람인데 어찌 못 돕겠나.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중국 공안이 단속하거든. 특히 요즘은 더 심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마른 옷을 가져다 주셨어요. 당신 아들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셨죠. 강냉이 밥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국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강 건너고 밤새 떨고 젖은 옷 입고 있던 우리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보셨어요. 할아버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갚을 것 없다. 너희 부모님도 북쪽에 계시지. 내 자식이 저기 있다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구나. 나도 원래 북쪽 사람이었어. 6.25 때 헤어져서 이쪽에 남았지. 할아버지도 분단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조선족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오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죠. 형제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교회 지하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안전했어요. 당분간 여기 숨어 있으세요. 제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군인 출신이니까 북한이 더 집요하게 찾을 겁니다. 5명이나 되니까 더 눈에 띄고요. 우리는 교회 지하실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교인 몇 분이 음식과 생필품을 가져다 주셨죠. 같은 핏줄이라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데도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긴급히 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형제들, 큰일입니다. 북한에서 추격조가 넘어왔다는 첩보가 있어요. 특수부대 출신 5명을 찾고 있답니다. 중국 공안과도 협력하고 있대요. 우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역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위험해요. 국경에서 가까운 곳은 다 위험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른 조선족 마을로 이동했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목사님의 교인분이 운전하셨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새 은신처는 산속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교인분의 집이었죠. 여기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행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그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5명이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죠. 때로는 서로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박상희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최중희가 너무 깔끔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니까요. 10년 넘게 함께한 형제들이니까요. 어느 날 밤, 이중희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엄마. 엄마. 우리가 깨워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꿈에 우리 어머니가 끌려가셨어요. 수용소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중희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중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북에 둔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희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형제들, 한국행 길이 열렸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입니까? 목사님? 박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길이 험합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이동해야 하고 검문소도 여러 번 통과해야 해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만강도 건넜습니다. 총알도 피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목사님과 교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5 형제가 무사히 자유의 땅에 도착하게 해주소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이 두고 온 가족들도 지켜주소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여러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8월 초, 우리 5은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2024년 8월, 우리 5명은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가짜 신분증을 들고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정말 멀고 먼 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했어요. 목사님이 작별 인사를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 조심하세요. 검문소가 많습니다. 절대 북한 사람인 게 들키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뿐만 아니라 북한 추격조도 여전히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2~3명씩 조를 나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5명이 함께 다니면 너무 눈에 띄니까요. 저와 박상희가 한 조, 김상휘와 이중희가 한 조, 최중희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죠. 목적지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첫 관문은 중국 남부 국경이었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곳이었죠. 저와 박상희는 장거리 버스를 탔어요. 에어컨도 없는 낡은 버스였습니다. 15시간을 가야 했죠. 여름 한복판이라 버스 안은 찜통 같았어요. 버스 안은 정말 더웠습니다. 8월 한여름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모습들이었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웃고 떠드는 모습들. 옆자리 박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기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우리도 곧 저렇게 살 수 있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평생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국경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죠. 가짜 신분증이 통할까? 버스가 멈췄고 중국 공안이 올라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이었어요.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공안이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관광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갑니다.
제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공안이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옆에서 박상위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우리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저와 박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미리 정한 작은 여관에서 다른 조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김상희와 이중희 조가 도착했어요. 형님들, 우리도 무사히 왔습니다. 그들도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대요. 하지만 최중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졌어요. 이틀을 기다렸지만 최중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잡혔나? 아니야. 중희는 우리 중 가장 똑똑한 애야. 조금 늦는 것뿐이야.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최중희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옷도 찢어져 있었고요.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검문소에서 의심받아서 돌아가는 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산길로 걸어서 왔어요. 우리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정말 걱정했잖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우리는 태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20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어요. 밤새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중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김상희가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우리 두만강도 건넜고 중국도 통과했잖아. 이제 조금만 더야. 태국 국경을 넘을 때도 검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삼엄했어요. 태국 입국 심사관들이 더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갔죠. 여행 목적이 뭐요? 관광입니다. 방콕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디 묵을 거요? 방콕 카오산 로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저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심사관이 동료를 불렀습니다. 2명이 뭐라고 속닥거렸어요. 그때 심사관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다른 직원을 또 불렀어요. 3명이 제 여권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끝났다. 이렇게 여기서 걸리는구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가? 아니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건가? 그런데 심사관이 도장을 찍더니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들어가시오. 태국 여행 즐기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사히 통과한 겁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쿵거렸어요. 5명 모두 태국에 입국했습니다. 우리는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조금만 더면 된다. 방콕에 도착한 건 2024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15일 두만강을 건넌 지 70일 만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대사관 근처 싸구려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5명이 작은 방 하나에 누웠어요. 내일 대사관에 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박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형님들, 우리 두만강도 건넜잖아요. 중국도 통과했고, 라오스도, 태국도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중희가 말했습니다. 8월 26일 아침 9시,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하얀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태극기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지키려고 했던 그 깃발이었어요. 빨강, 파랑, 하양, 태극 문양.
우리가 평생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대한민국의 국기였습니다. 우리 다섯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전우들이었어요. 두만강을 함께 건넜고 중국에서 함께 숨었고 수천 킬로를 함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두드릴 시간이었어요.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유를 찾으러 가자. 할아버지들이 원하셨던 그 자유를 말이야. 우리는 손을 맞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뭐라고 물었어요. 태국어였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 다섯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6월 15일 밤 두만강을 건넌 지 72일 만이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습니다. 자유의 땅에 왔습니다. 2024년 9월 초, 우리 5명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건가? 이게 꿈은 아닌가? 서로 얼굴을 보며 확인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말이었어요. 처음 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죠.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우리 다섯은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온돌이 아니라 보일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이불, 부드러운 침대, 마음껏 켤 수 있는 전등.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형님들, 저 진짜 자유로운 거 맞죠? 이게 꿈은 아니죠? 이중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자유야. 우리가 해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북에 둔 가족들 생각이 났으니까요. 하나원에서 우리는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군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일군이 아니라 직원, 강냉이가 아니라 옥수수, 버스가 아니라 버스. 하나하나 새로 배워야 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라는 큰 마트였어요. 여러분, 마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종류의 쌀, 고기, 과일, 과자, 음료수, 라면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 가득했어요. 선반마다 빼곡히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살 수 있다고요? 박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굶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풍족하다니.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김상희가 사과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형님, 이 사과 하나에 1,000원이래요. 북한 돈으로 치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는 울먹였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에 둔 가족들 이야기였죠. 저는 청진 부모님과 평양 아내, 딸 생각에 잠을 못 잃었어요. 지금쯤 우리 딸은 뭘 하고 있을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아니면 수용소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가 탈북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형님,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중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원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군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통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각자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도 주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의 어느 도시에, 박상희는 충청도 천안에, 김상희는 경상도 대구에, 이중희와 최중희는 전라도 광주에 배정됐어요. 흩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요.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이니까요. 저는 작은 치킨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손님들 말도 잘 알아듣지 못했고 계산기 쓰는 것도 어려웠죠. 휴대폰 사용법도 몰랐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박상희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김상희는 택배 일을 시작했고요. 이중희와 최중희는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전화로 서로를 격려했어요. 힘들지? 그래도 북한보단 낫지. 그럼 여긴 일한 만큼 돈을 받잖아. 그리고 아무도 우릴 감시하지 않아.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우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요. 5명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북한에서의 추억, 탈북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형님들, 우리 한국 온 지 벌써 6개월입니다. 최중희가 말했습니다. 빨리도 지나갔네. 김상희가 답했죠.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어.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 어느 날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혹시 우리 탈북 소식이 있나 해서요. 놀랍게도 기사가 있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장교 5명 집단 탈북, 김정은 체제의 충격.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탈북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들도 탈북했다니 북한 체제가 정말 잘못됐구나. 용기 있는 분들이다. 가족들이 걱정된다. 우리는 탈북자 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정은과 리설주가 직접 참여한 숙청 현장, 체제의 잔혹함, 굶주리는 주민들, 감시와 통제. 여러분, 북한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특수부대 장교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제가 증언할 때마다 청중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025년 봄, 우리 5은 처음으로 함께 임진각에 갔습니다.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산과 들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여기 있습니다. 박상희가 북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우리 5 모두 함께 절했어요. 부모님들, 불효자들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희는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청진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딸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청진 집 앞마당에서 함께 밥 먹던 그때처럼 다시 만납시다. 이중희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언젠가 5명이 함께 두만강 다시 건너갑시다. 이번엔 반대쪽으로요. 자유로운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날이 우리 세대에 왔으면 좋겠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가 두고 온 전우들도, 이름 모를 수많은 주민들도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증언할 겁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우리 5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격려하고 통일을 꿈꿉니다. 우리는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할아버지,
6.25 때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자유로운 나라에 우리가 왔습니다. 비록 온 가족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쪽 가족들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